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네 번째 페이지, 고양이와 한우를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 저희가 뭐 한 2년 된 것 같아요. 한우 특집 때 저희가 착용했던 이 소뿔 머리띠를 오랜만에 재활용해봤는데, 네. 아직도 그 한우 홍보대사 우벤져스 소속이신가요? 네, 아직은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계약을 경신하는데, 예. 뭐 올해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쫓겨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계약 시즌이다. 네. 우리 소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네. 그날 최근 박광일 선생님이 경희궁에서 재미난 산책 행사를 가지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경희궁 밤의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러고 다니셨나요? 네. 저게 이제 그 내관, 그러니까 이제 내시의 복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알려진 것과 다르게 우리 내관하면은 초록색인데? 관모에 뿔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흉배도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띠. 네. 그런데 실제로 일반 문관에 관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왜 저렇게 쓰냐면은 내시라는 걸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고증은 이미 이제 내시의 복장과 문관의 복장이 같다라고 하나, 그런데 이제 드라마 전개상 저분이 문관인지 내신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뿔도 빼고 그다음에 이제 흉배도 뺐으나 이제 제 역할도 이제 그 내시 역할이었고 사품에 이제 승전색이라고 하는 존재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왕의 명을 이제 승지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내밀한 여러 가지 내력을 알고 있다라는 이제 설정 하에서 경희궁에서 왕과 그다음에 이제 궁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관객들한테 전한다. 승지한테 고급 정보 빼돌리는 역할을 하신 건가요? 뭐 고급 정보라기보다는 거기서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경희궁의 특별한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전한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또 4시 연기까지. 4시 연기는 아침에 수염만 잘 자르면. 내시들이 막 이렇게 다니지 않는다. 그렇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네, 어깨 펴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시에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잡지사를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관 특집. 네. 오늘은 저희가 동물과 관련한 역사를 배울 예정인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 유행에 편승해서 인공지능으로 잡지사 출연진을 닮은 동물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저런 결과물이 나왔는데. 네. 선생님도 각각의 동물이 어떤, 저희의 필진 중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제일 왼쪽. 는 잘 모르겠고요. 그 초록색 둥그런 얼굴은 곽재식 작가님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목폴라 입은 분은 목폴라 맨날 입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 목폴라, 그러네. 네.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근데 제일 오른쪽이 그러니까 두 번째도 곽재식 작가 느낌인데 제일 오른쪽은 복장이. 그렇죠. 복장이 진짜 곽재식 작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곽재식 작가님 항상 넥타이 하고 오시거든요. 둘째하고 넷째는 약간 헷갈립니다. 둘째하고 넷째가 거의 쌍둥이 수준인데요. 제일 처음에는요. 저 부엉인지 그러면 제가 퉁퉁한 편은 아니니까 부엉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제일 처음 부엉이가 박광일 선생님. 그리고 그 곽재식 작가 쌍둥이로 추정된 저 두 번째가 저라고 합니다. 넥타이구나. 곽재식 작가 저 진짜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전 초록색 옷을 입은 적도 없는데 왜 나만 저렇게 생겼나요? 근데 썬킴 선생님 턱선 너무 날렵한데. 네. 썬킴 선생님은 일단 그 꾀가 맞는 느낌을 잘 살린 것 같고. 그렇군요. 곽재식 작가는 곽재식 작가는 둥글둥글 하십니다. 저 진지하게 혼자 앉아있는 저 곰의 표정이 너무 웃겨요. 옷은 곽재식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렇게 한번 재미삼아 해봤습니다. 네. 자, 연휴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뭐 휴일은 끝나가지만 뭐 나들이 가기 좋은 5월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박광일 선생님께서 맞춤형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뭐 밖으로도 많이 이제 여행을 떠나시지만 그 한양, 서울 안에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고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이제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경복궁과 관련해서 특히 경복궁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여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오늘은 경복궁에 있는 동물 이야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 예전에 경복궁에 갔다가 너구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살아있는 동물 말고. 살아있는 동물. 건축가 조각에 등장했던 그런 동물들인데, 동물.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 경복궁 보면서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만약에 동화를 쓴다면 이제 모든 관람객이 이제 밖으로 나간 저녁에
그 경복궁 안에 있는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면서 자신들의 역할에 맞는 무언가 행동이나 또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동물이 수십 종류가 넘습니다. 경복궁 안은 조각에 새겨진 동물이 그렇죠. 수십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그 무슨 뭐 포켓몬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의 동물들을 우리나라의 국가유산, 문화유산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경복궁이라서 오늘은 그 내용을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고요. 한편으로 이제 요즘에 경복궁이 굉장히 저한테는 또 감회가 깊은 왜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외국에 이제 이렇게 뭐 여러 유명한 역사 유적들 가면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북적북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의 뭐 자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궁궐들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궁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겼으면 감상했으면 좋겠다. 정말 못지 않은데 멋진 곳인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요즘 많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니 왜 한국인들이 왜 우리 전통 문화 그중에서 한복을 입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했던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한복의 모양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에 간다면 특히 경복궁에 간다면 한복을 입고 가자. 한복 입은 분들, 경복궁에서 한복 입은 분들은 10중 8구가 외국인.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우리나라 그 이제 젊은 분들이 계시고 굉장히 수준 높은 한복을 입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예쁘게 또는 예전에 뭐 관복이라든지 아니면 양반 복장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화가 되니까 마치 이제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들어간 느낌? 막 이런 느낌들이 들어서 맞습니다. 진짜로 뿌듯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 지금 이제 경복궁인데 그 경복궁에서 이제 동물 이야기까지 더해진다면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포켓몬고 하듯이 또 아이들과 가정에 따라 경복궁 찾아가면서 동물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이제 경복궁을 한 너댓 번은 못해도 가봤을 텐데 그 동물 조각에 집중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동물 조각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제 집중을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저와 같이 갔던 분들한테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검정색 양복을 입고 왜 어떤 사과 왜냐하면 잘못하셨죠? 가장 많은 동물이 모여 있는 곳이 경복궁 근정전 월대 난간에 되어 있는 동물 조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각을 여태까지 제가 한동안 잘못 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12지 중에 뭐 개와 돼지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에 이제 그 경복궁 건설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준공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 영건일기라는 책의 완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 권만 있었고요. 총 9권짜리인데 일본에 이게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준공됐을 때 쓰여진 책인데 공사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인데 1865년부터 68년까지 3년 5개월 동안 그 공사 기록을 매일매일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사 관계자들을 쭉 정리한 그 책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어서 그중에 대부분 일본에 있었고 그게 이제 와세다 대학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국내에 소개하고 그다음에 구격하면서 그 내용이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려져서 지금은 이제 정확한 말씀을 사죄하신다.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뿔을 내리고 사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지신 약간 좀 잘못된 정보를 전엔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얘기도 이따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경복궁에서 만나볼 수 있는 동물 조각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동물 조각들을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면서요? 제가 이제 답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딱 범주화시키기는 좀 어려운데 대체로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벽사용. 그러니까 그 삿된 기운, 어떻게 보면 잡귀를 쫓아내는 조각. 잡귀 쫓는 용도. 그런 용도의 동물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근정전 월대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어떤 것들을 종합해 내온 그런 어떤 조각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동물은 장수를 상징한다.
또 이 동물은 복을 상징한다. 좋은 의미. 이런 어떤 복을 구하는 의미의 동물 조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벽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징, 그다음에 복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카테고리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가장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근정전, 월대. 근정전과 됩니다. 월대. 네. 좋습니다. 그럼 세 가지 카테고리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먼저 잡기 쫓는 벽사용 동물 조각들. 예. 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복궁이 임금님이 신하들과 더불어 정치를 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정치하면 민주주의의 정치와 왕정의 정치는 좀 달라요. 민주주의의 정치는 시끌시끌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시장에 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평범함을 가지고 있는 게 민주주의의 정치입니다. 네. 그런데 왕조 국가의 정치는 왕은 신성하다라는 전제하에서 왕이 머무는 공간 자체도 신성하다는 의미를 부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왕의 정치는 통치라기보다는 가르친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내리는 걸 교서, 그러네요. 가르칠 교자 예.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신성한 곳을 지켜야 하니 네. 이제 그것들을 귀신이 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귀신이 잡기가 오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곳에다가 조각을 해놓게 되는데 예.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죠? 광화문 앞에 있는 해치. 해치도 귀신 쫓는 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치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원래 해치의 역할은 이제 뿔이 하나였는데 그 네. 뿔이 이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옳지 않은 나쁜 존재를 뿔로 받아버린다. 판단과 징벌의 상징.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관청과 가장 비슷한 게 보면은 사원부거든요. 그래서 사원부의 수장인 대사원의 흉배에는 예. 해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 이게 이제 원래 용도니까 네. 사실은 요건 귀신하고는 특별하게 그렇죠. 거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궁궐이라는 존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화재입니다. 그렇죠. 나무로 많이 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기가 오는데 그게 예전엔 불귀신이 가져온다라는 상상 또는 상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불귀신을 막기 위해서 네. 광화문 앞에 비늘이 있는 해치를 딱 세워놓으면은 그러면 이놈들이 못 오지 않을까. 해치 물에 사나요? 해치는 약간 물과 관련된 비늘이 동물입니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딱 맞고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을 보면은 용. 용 또는 뭐 드라큘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동양의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동물은 그 이빨로 귀신을 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는 예. 무서운 이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상서로운 이라는 표현을 지켜주는 써서 이. 예. 그래서 서치라는 표현을 써요. 상서로울 서자. 서치. 네, 그러니까 오. 혹시 이제 궁궐에 가서 막 이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 있으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흉하게 무섭게 괴물이야? 보였지? 예. 이라고 하지만 예. 그게 아니라 귀신을 물 거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왕을 지켜주는 이빨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궁궐 안에 동물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큰 솥단지 같은 게 있어서 이걸 드무라고 하거든요. 근데 드무. 드무 예. 순우리말로 솥을 드무라고 하는데 네. 저기다 이제 물을 담아놔서 방화수 역할도 하지만 저거 봤어요, 저. 예. 네, 근데 저기서 물 떠가지고 뭐 이렇게 궁궐에 불 끄기는 어려울 정도의 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역할은 뭐냐면 이제 불귀신이 좀 얼굴이 못생겼대요. 예. 무섭게 생겼대요. 세수하라는 건가? 그래서 딱 와서 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라고. 좀 가슴 아프네요. 좀 자기 가슴- 얼굴을 보고 처음 보고 이제 도망가야 하는 그 입장도 네. 그런 의미가 또 있군요. 드무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제 궁궐의 문을 가서 보면은 이제 뭐 흥내문이라든지 그다음에 근정문을 보면은 문 좌우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보는데 위에 보면은 네. 이렇게 홍살문처럼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이 홍살문이 원래 이제 귀신을 막는 역할을 아, 하잖아요. 네네. 붉은색은 귀신을 쫓아내고 화살은 찌른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궁궐 문을 들어갈 때 자세히 보시면은 그 위에 부분 그러니까 처마가 닿는 그 부분에는 홍살로 되어 있는 것도 역시 귀신을 막겠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1차 방어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살문, 드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해치까지. 해치.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1차 방어선을 그래? 그럼 난 뚫고 들어올게 하는 놈들이 지독한 있어요. 놈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난 좀 더 다른 방식, 교묘한 방식으로 하늘로 들어올게. 아니면은 물을 타고 들어올게. 하는 놈들을 막는 2차 방어선에 있는 네. 동물 조각들이 있습니다.
아, 2차 방어선 역할을 하는 네. 어떤 녀석들이죠? 그러니까 하늘로 오잖아요. 네. 그럼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지붕이죠. 그렇죠. 지붕에 뭐가 있구나. 지붕에 잡상들이 쫙 있죠. 잡상이라고 합니까? 저런 네, 그러니까 작은 인형처럼 생긴 아이들을 잡상이라고 하는데 저 그런 게 잡상은 있어? 예. 네, 일반 민가에서도 볼 수 없고 절에서도 볼 수가 없고 관청에서도 볼 수 없고 궁궐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궁궐에 처음에 신입 관료가 들어가면 저 잡상을 1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저 이름 외워서 이제 그 새내기 괴롭히는. 신고식. 네, 왜냐면은 저기 궁궐 밖에 있으면 이미 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궁궐 안에만 있으니까 네. 너 이거 처음 봤지? 그렇지. 자, 지금부터 외워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데요. 예. 대체로 이제 그 종류는 10개지만 규모에 따라서 뭐 홀수로 세운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외 조항이 좀 많긴 합니다. 예. 공식적으로 그 잡상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대당사부, 손해행자, 저팔계, 사화상, 마화상, 삼살보살, 이구령, 천상갑, 이기박, 나토두인데 저팔계랑 천산갑은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맨 앞에 있는 대당사부는 현장법사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현장법사, 손행자는 손오공, 예. 저팔계, 사화상까지는 이게 사오정 맞습니다. 서유기. 서유기에 있는 그 존재들을 특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기라는 소설의 핵심 뭐냐면은 저쪽으로 천축국으로 가면서 귀신들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귀신들하고 제일 잘 싸우는 애들이 누구야? 손오공 등 이들 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 그룹을 채택을 해서 그들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용병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 고사를 보면 당태종이 꿈에 이제 귀신이 나타나서 막 기와를 던져서 문에 사람을 세워놨다라고 하니까 그럼 기와를 던지니까 그 위에다 그럼 그 장군들을 세워놓자라는 어떤 메시지에서 사용했구나. 처음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와 별개로 이제 귀신 막는데 조금 위험 있는 동물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용, 봉황, 사자, 기린, 천마, 해마, 물고기, 해치, 그다음에 원숭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해마요? 해마 제가 아는 해마인가요? 네, 그 해마 맞습니다. 옛날에 약재로 많이 썼어요. 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류를 넣어서 이제 이거를 좀 섞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의 오리지널 10개와 뒤에 있는 동물 10개가 섞여서 어쨌든 하늘로 들어오는 잡귀들을 막겠다. 이제 이런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잡상을 가리켜서 잘못 알려진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 알려진? 예를 들어 저거를 가끔 어처구니다. 저의 명칭을? 네. 어처구니 없다 할 때 어처구니? 네네. 근데 원래 어처구니 없다를 또 그 맷돌의 소맷돌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이없다 할 때 어이가 맷돌 어이하고 어처구니를 이제 같은 개념으로 그쵸, 봐서. 그쵸. 근데 이게 둘 다 아닙니다. 어이 맷돌 손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맷손이에요. 맷손이 뭐예요? 맷손. 손잡이. 그건 맷손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처구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거나 놀라운 것을 가리키는 말일 뿐 잡상을 가리키거나 맷돌의 손잡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잡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나운서부 단톡방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맷돌의 손잡이는 뭐다? 맷손. 시옷 받침 들어가는 맷손.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궁궐에서 보면은 저걸 어처구니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게 어느 동화책에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저기 있는 어처구니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잡상들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과 중국이 약간 달라서 한국은 맨 앞에 대당사부나 손행자, 손오공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 새를 타고 있는 신선 그런 조각들이 있어서 나라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저기 근정전 지붕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정전 가시면 지붕을 한번 꼭 살펴보시길 근정전뿐만 아니라 문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정문에도 있고 근정전에도 있고 경회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창경궁회가도 있고 창덕궁회가도 있습니다. 위를 봐야 되네. 네, 위를 보면서 쟤네들이 뭐 하는 애들이지? 어떤 애들이지? 저기 그래서 서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 키가 한 40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밑에서 보면 요만해 보여요. 생각보다 크네. 네, 굉장히 큰 아이들이어서 이제 저런 것들을 조각을 해서 이제 대량으로 준비했다. 저것도 최고의 어떤 도공이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건일기를 보면 저런 것들을 쭉 준비했다. 그래서 몇 개 세웠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잡상과 더불어서 또 2차 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또 있다고 하는데 천록이라는 애가 있다고. 네, 천록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 들어온 애들은 이제 그 잡상들이 막아내는데 이게 이제 궁궐이라는 게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안을 쫙 흐르는 명당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궁궐 밖에서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물을 타고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요놈들이. 야. 그러니까 요놈들이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서 잡아내냐면은 다리 근처에 4마리의 짐승이 물을 보면서 네. 이게 눈이 튀어나오도록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저기. 눈이 야. 왕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 보면 네. 그 마오리족 보면은 혀를 내밀어서 그렇죠, 적을 그렇죠. 압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혀를 내민 놈도 지금 있어요. 메롱하고 있나요? 저놈은 그대로 있는데 또 예. 건너편에 애가 메롱하고 있어요. 총 2마리인가요? 4마리. 아, 4마리. 네, 다리를 기준으로 위 아래에 각각 2마리씩 놓여 있는데요. 약간 영화 괴물에 나온 그 크리처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굉장히 조각이 세밀하고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철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 이제 유득공이 예전에 이제 경복궁이 폐허이던 시절에 놀러 간 거예요. 네. 그랬더니 거기 영재교 옆에 와, 쟤네들 뭐야? 쟤네들 철록이네. 뿔이 하나 달려서 신성한 동물 이런 이름을 붙여 놓았더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철록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독공이 이제 연구자니까 조사를 합니다. 철록 조사를 해봤더니 원래 조선 초기에 있었는데 네. 태종의 사위가 조대림이라는 사위가 저거를 몰래 자기 집으로 가져간 거예요. 한 마리를. 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네. 예. 그래갖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거기가 청나라 사신들이 쓰는 별궁으로 쓰입니다. 예. 남별궁으로. 예. 그러니까 청나라 사신이 보니까 동물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등을 이렇게 파가지고 예. 고기를 약간 구멍을 냈대요. 훼손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길을 꺾으려고. 네. 예. 그런데 그 얘기를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예.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에 구멍 뚫린 놈이 있더라 등에. 아, 실제로. 네. 그래서 쟤는 조선 초기부터 아, 저 있었던 친구 등에 네. 동그라미 저게 구멍 저게 뚫려. 이제 그 땜질을 한 거죠. 아. 저게 이제 유득공이 봤던 그 철록이고요. 그럼 그 기록은 사실이네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유득공이 철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3마리는 그때 것이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경복궁을 중건할 때 저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똑같이 조각을 했거나 네. 라 있는데 네. 실제로 다른 조각에 비해서 생동감이 넘쳐서 초기의 조각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물에 타고 들어오는 귀신들을 노려보고 있는 예. 아주 잘생긴 놈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저게 이제 용의 하나인 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팔하. 그 얘기는 나중에 따로 그래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물 타고 들어오는 잡귀들은 천록이 지켜줬다. 예. 막아줬다는 건데요. 네. 이렇게 벽사용 조각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아까 두 번째 유형이 뭐 상징이었나요? 이제 예. 복을 주는 복을 주는 애들 네. 만나볼까요? 예. 복을 주는 동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십장생이 있습니다. 십장생. 네, 그래서 십장생은 뭐 이제 무생물, 뭐 구름, 뭐 이런 것들도 바위 이런 것도 있지만 네. 학 그다음에 이제 거북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십장생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자경전에 가면은 아예 십장생으로 벽화를 테라코타를 구워서 만들어 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 놓았고 저게 가운데 건물 외부 벽에 있는 거예요? 벽이고 저게 굴뚝입니다. 아, 굴뚝 쪽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굴뚝 역할을 해요. 그러면 저 위에 보면 연가라 그래서 네. 그 조그만 집 모양이 10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 10개로 연기가 빠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오. 그러니까 그 벽을 굉장히 예쁘게 해서 저 자경전이 대비마마가 머무는 곳이니까 네. 오래오래 사십시오라는 의미로 십장생을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저런 것들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옆에를 보면은 네. 박쥐가 있고 박쥐. 네. 그다음에 저놈은 코끼리인지 곰인지 모르는 놈이 있어요. 아까 그 AI가 그린 곽책시 작가 느낌? 보다 더 이상해요. 보다 더 이상해. 그래, 그럼 박쥐든 뭐 곰이든 코끼리든 되게 안 어울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조각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예. 일단은 박쥐 모양은 해석이 정말 간단합니다. 박쥐가 한자로 편복이거든요. 편복. 그러니까 앞에 편도 박쥐란 뜻이고 뒤에 복자도 박쥐란 뜻인데 네. 이 박쥐 복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복복. 그걸로 예, 받아들였다? 의미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박쥐를 그려놨으면 이건 복을 상징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양에서 보는 박쥐와 동양에서 보는 박쥐가 다르구나라는 네.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곰인지 코끼리인지 모르는 곰끼리. 예. 얘가 누구냐면은 얘가 죽지 않는 아이, 죽일 수 없는 아이, 불가살. 불가살. 불가살이. 그러니까 표기법이 어떻게 불가살이에요, 살이에요? 예. 우리말 표기법은 불가살이지만 한자로 하면 불가살 플러스 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스타피쉬와는 전혀 다른. 그렇죠. 뚱이하고는 전혀 다른. 뚱이 아니고 네. 곰끼리에 가까운.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은 절대 죽일 수 없는 쇠를 먹고 자라는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쇠를 먹고 자라요. 쇠를 먹고 살아요. 예. 예. 그러니까 F2를 먹고 자라는 놈이기 때문에 예. 몸이 쇠처럼 단단해요. 그래서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살. 그러니까 얘는 장생을 상징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귀신도 잡지만 벽살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를 저기에다가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아니 불가사리 본 사람 있어? 뭐 없죠. 없죠. 근데 왜 코끼리일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 중국의 그 코끼리상 조각이 넘어올 때 불교와 같이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코끼리가 인도에서는 전생을 기억하는 현명한 동물로. 코끼리 신성시하죠. 맞습니다. 코끼리 신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아이라면은 충분한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현명한 아이가 아닐까라고 해서 그거를 채택을 하지만 그대로 그러면 코끼리가 되니 섞었구나. 섞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 속의 동물들은 예전 어른들이 생각을 할 때 아예 새롭게 창조한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말에다가 뿔 넣고 뭐 여기다가 목에다가는 뭐 뱀 넣고 이렇게 조합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 불가사리 역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옆에 굉장히 무서운 얼굴 한 애는 이제 귀신 쫓는 귀신 나티라고 하는 나티? 네, 넓적한 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복을 또는 어떻게 보면 장수를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조각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좋은 의미의 동물 조각이 있고요. 마지막 그 카테고리 어떤 상징성을 가진 친구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제 근정전 월대 가장 복잡했습니다. 이번에 영건일기 덕분에 그 내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이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사신, 그러니까 청룡백호 주작 현무 플러스 자축인묘 진사오미에 근데 맨 끝에 술해가 빠진 그런 모습이라고 봤습니다. 술해, 개돼지가 개와 돼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각하는 과정의 순서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이제 개와 돼지가 아닌 다른 제3의 존재가 거기에 조합되어서 들어갔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선생님들 최근에 영건일기를 보고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아신 거라는 그렇죠.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영건일기 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알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체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제 동서남북 사시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청룡백호 주작현무는 제대로 되어 있어서 딱 보시는 순간 아 얘는 뭔가 좀 날카로운 닭 같다. 닭이 눈이 찢어졌으면 주작이고요. 닭이 눈이 되게 순하면 닭입니다. 뭐 눈은 안 보이는데 저기 아래 왼쪽에 있는 게 주작이에요. 제 주작이에요. 근데 저 옆에 닭이 있거든요, 실제로. 서쪽에. 걔는 보면은 되게 순둥순둥해요. 병아리처럼. 그렇죠. 그래서 청룡백호 주작 현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무는 이제 거북이를 상징을 하니까 크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12지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일부가 있는데 말, 토끼, 그다음에 닭과 원숭이 있는데 각각 이제 그 말은 이제 그 남쪽을 가리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은 서쪽을 가리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쥐는 나중에 다른 것과 좀 겹치긴 하지만 또 북쪽에 쥐가 있어서 이제 자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동서남북 띠 동물 중에 일부를 이제 채택을 해서 갖다 놓은 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밝혀진 게 뭐냐면 동서남북 우리가 하늘의 예전 사람들이 28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그 종을 28번 인정을 치고 문을 닫습니다. 수가 뭐예요? 수가 잠잘 숙인데 별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28개의 별자리가 그래서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에 28수가 있다. 28개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각각의 영역을 상징하는 게 28이니까 7777이 동서남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7777의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각각의 동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다 동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동물이 아니라 그냥 상상의 이름을 붙여놓은 동물들이에요. 그 형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나요? 기록이? 네. 그냥 이름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게 표현하니까 이제 그거를 만들던 우리나라 석공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서 그렇지.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방칠수 가운데 이제 여태까지 밝혀졌던 게 뭐냐면 그 동쪽에 있는 7개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칠수부터 말씀드릴게요. 남방칠수에서는 이제 들깨가 들어가 있었고요. 동방칠수에서는 낙타하고 교룡, 용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뱀으로 알려진 거였고, 그다음에 서방칠수에서는 이리, 그다음에 북방칠수에서는 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생물이지만 우리 도공들이 그 이미지를 따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소라고 봤던 게 있어요. 네. 근데 소 등에 띠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지? 우린 여태까지 멍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이다. 예. 이 소가 멍해를 져서 그 자국이 남았나?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낙타라는 거예요. 쌍봉낙타. 쌍봉낙타였던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이제 낙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요. 예, 영건일기에 나온 거예요? 영건일기에 낙타라고 적어놨습니다. 그게 밝혀졌구나. 예. 네. 그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뭐 이게 양이야라고 했던 게 이리로 밝혀지기도 했었고. 너무 다르잖아. 예. 네.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네 방향 중에 그다음에 각각 요일이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상징을 하는데 대체로 가운데에 해당하는 목요일, 아마 이제 중심을 잡는 의미를 포함을 했던 것 같아요. 가운데여서 목요일을 상징하는 동물들을.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동방, 서방, 남방, 북방 각각 7 별자리를 상징하는 동물 가운데 하나 또는 2개가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겠다. 마침 저희도 목요일에 별을 담당하는 분과 동물을 담당하는 분이 번갈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다 깊은 뜻이 그렇군요. 있었던 건가? 예, 천상열차 분야지도에서 28수 한번 다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시 그 경복궁을 중건할 때 다양한 상징들, 방향이라든지 그러니까 동서남북 방향은 이제 그 청룡백호 주작해모는 방향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12지는 방향과 더불어서 시간을 상징을 합니다.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그 다음에 천상. 을 이 세상의 근정전에 담겠다라는 의미를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켰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근정전은 단순하게 큰 건물 이상의 세상을 담은 건물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의미를 아니까 더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요. 최근에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 얘기할 때도 막 의미를 아니까 되게 막 신성시스럽게 느껴지고 막 이랬는데 그렇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천상을 담은 근정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위에서만 봤지만 이제 주변을 쭉 살펴보면서 각각의 동물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또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유득공이 봤던 철록을 팔하라고 보기도 하고 용 자식이랬나요? 그렇죠. 용의 자식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해치를 이문이라고 하는 용의 자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용은 애가 몇 마리인가? 용은 뭐 뱀이랑 비슷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저 조선시대 어지간한 유학자들이면 이 질문을 딱 하는 순간 그걸 질문이라고 해. 왜죠? 용은 9이야. 아들이 9이야. 용 구자 몰라? 용구자 용은 9 아들을 두고 있다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어떤 관용어 같은 건가요? 관용어처럼 되어 있기도 한데 동아시아의 용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체로 그 송명을 지나게 되면서 집대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초기에 이제 호승지라는 사람이 진주선이라는 책에 용 구자설을 명확하게 딱 정리한 덕분에 그 이후에 연구자들이 볼 때는 용 9 아들은 다 알지 그거 모르겠어. 기본 상식. 쟤도 용이고 쟤도 용이고 쟤도 용이야. 그런데 용처럼 안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사람들은 용 구자설로 인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용의 9 아들이 있는데 이놈은 뭘 이고 다니는 걸 좋아해요. 이고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걔한테 뭘 올려주냐면은 비석을 쾅 하고 올려줍니다. 너무하네. 그래서 걔가 거북 모양의 용 비희라는 아이입니다.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항상 비석 받침이 뭐예요? 거북이죠. 얘가 거북이가 아니라 용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비희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서 멀리 바라보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용마루에 보면은 용이 있잖아요. 얘인데 얘가 이문. 근데 아까 해치를 이문 또는 치문으로 봤던 게 이제 그런 걸 멀리 바라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넣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겁이 많은데 용 주제에 고래를 무서워해요. 그런 애가 또 있구나. 네, 그래서 고래를 보면 소리를 빽빽 질러요. 그러니까 고래고래 질러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가 조각을 하냐면 종을 칠 때 보면 요거 당자라고 하는데 요게 그 당목이 고래처럼 생겼으니까 여기에 새긴 위에 보면 용이 있어요. 종 위에. 그 종소리가 용소리구나. 그게 포레라고 하는 겁장이 용입니다. 겁장이 용, 겁쟁이 용. 근데 얘는 소리를 크게 질러니까 종하고 딱 어울리는 거죠. 땡. 하고 소리 지르는 게 땡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얘가 이제 포레라는 애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닮아서 감옥문에 새기는 패안, 네. 그다음에 솥의 뚜껑에 새기는 도철, 네. 그다음에 물을 좋아해서 다리에 새기는 공복. 이 공복이 아까 말씀드렸던 철록. 팔하라는 놈하고 철록. 예, 같은 놈이다. 영재교에 있던 애. 네네. 예. 이렇게 이제 보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뭔가 죽이는 걸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칼자루에 새겨지는 애자라는 놈이고, 그다음에 불을 좋아해서 사자 모양의 향로에 생긴 산예. 그 향로에 보면 사자가 새겨져 있잖아요. 얘도 산예라고 하는 용 아들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이렇게 나는 닫는 걸 좋아해요. 통과 안 시켜. 얘는 문고리에 새기는 그래서 초도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용 구자설이 있으니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저놈도 용. 용의 9자식을 찾아준 거네요. 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 자체 조각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용 구자설을 조선시대에는 익히 알고 있었고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철록이 아니라 파라, 그다음에 해치가 아니라 이문이나 치문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들으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런 배경이 있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복궁을 더 장엄하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희망, 소망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선조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경복궁 속 동물 조각 찾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경복궁 나들이 갈 때 오늘 들으신 걸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